이 고선지 장군에 대해서 오렐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선지야말로 나폴레옹과 하니발을 능가하는 뛰어난 장수다. 여기가 알프스 산맥보다 평균 200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 하니발 장군도 나폴레옹도 모두 고선지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남선은 자신의 저서 국민조선 역사라는 책에서 중국 내에 광대한 지역을 총괄했던 고구려 유민이었다. 이렇게 이정기 장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흔든 고구려 유민, 고선지라는 인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유민이라고 했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고구려는 특히나 중국을 굉장히 위협했던 나라죠. 그런 고구려를 무너뜨렸던 당나라는 고구려가 또다시 일어날까 해서 많은 고구려 사람들을 당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끌려간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68년 겨울에 흰옷을 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북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초겨울인데도 만주벌판엔 매서운 눈보라가 날렸고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드센 눈보라를 헤치며 힘겨운 걸음을 옮기는 대열의 맨 앞에 짐승의 우리처럼 생긴 수레에는 고구려 28대 왕 보장이 타고 있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짐승처럼 우리에 갇혀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왕들의 이름 많이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왕들의 이름 어떤 왕들 있나요? 순종, 네, 또요? 고종, 세종대왕, 예, 그런 이름은 실제 태어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이름이 아니죠.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걸 시호라고 하거든요. 죽고 나서 붙여지는 이름이 시호인데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은 시호가 없었습니다. 보장은 태어나면서 받은 이름이죠. 시호도 받지 못한 채 망국의 왕으로 타국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이렇게 당나라 땅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 장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생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일컬었고 세계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고선지 장군. 이 고선지 장군에 대해서 오렐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선지야말로 나폴레옹과 하니발을 능가하는 뛰어난 장수다. 나폴레옹과 하니발을 능가하는 장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은 다 알고 있지만 하니발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로마를 향해서 진격했던 장군입니다. 이 하니발 장군은 당시 로마로 진격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사실 이 하니발은 수전에 굉장히 능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로마는 바다로 공격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니발 장군은 로마는 분명히 우리가 바다로 공격해 갈 것이다. 그러니 육지로 공격을 하자. 그렇게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레네 산맥을 건너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피해를 입었어요. 군사적인 손실이 굉장히 컸는데 군사의 반을 잃으면서까지 이런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감행했던 겁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폴레옹 역시도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에 자신의 그런 멋진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달라 해서 남겨진 그림입니다. 나폴레옹 역시도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공격했었죠.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나폴레옹에 대한 책만 하더라도 60만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 우리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니발 장군과 나폴레옹을 능가하는 인물로 평가된 인물이 바로 고선지 장군입니다. 이 고선지 장군은 고구려 유민 출신인 고사계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구려 장군이셨죠. 그런데 당나라로 끌려왔고 당나라로 끌려왔으니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겠죠. 이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출세하는 거죠. 다행히 당나라는 그 당시에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이민족 출신이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높게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선지 장군 역시도 고구려에서 끌려온 유민의 아들이었지만 이 당나라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장군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선지 장군에 대한 기록은 중국에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역사서로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가 구당서라는 역사서인데요. 이 구당서에 따르면 고선지 장군은 용모가 반듯했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그러니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벌써 20여 세 때 부친과 같은 계급에 이르는 무인으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대에 벌써 인정을 받으면서 일약 당나라의 영웅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웅이 되기까지는 뭔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표출을 했겠죠. 고선지 장군이 보여준 능력은 서역 원정입니다. 서쪽으로 당나라의 영역을 넓혀간 거죠. 그 서역 원정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여기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고 파미르 고원을 지나고 힌두쿠시 산맥을 지나서 소발률국이라는 나라를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당나라에서 굉장히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국이란 나라를 점령해 간 것이 두 번째 원정이었고, 마지막 원정으로 탈라스라는 곳에서 이슬람 세력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는 아쉽게 패하지만요. 이렇게 당나라의 영웅으로 서역 원정을 나서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면요. 당나라에는 여기 위쪽에 돌걸이란 세력, 그리고 이쪽에 토번이란 세력, 토번은 티벳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돌걸은 투르크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당나라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치기 위해서 고선지 장군 이전에 세 차례나 원정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차례 원정이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선지 장군은 이걸 성공으로 이끈 거죠. 그 험난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나가야 할 것이 타클라마칸 사막이었습니다. 저런 것을 어떻게 횡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타클라마칸 사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이고요. 이 타클라마칸이라는 이름은 위그루어인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고 나서 이들 앞에 닥친 곳은 또 파미르 고원입니다. 파미르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죠.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파미르 고원까지 넘었어요. 군사들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계곡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계곡이었어요. 군사들이 여기를 건너려고 할까요? 건너려 하지 않겠죠. 한눈에 봐도 강이 불어서 건널 수 없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들도 강을 건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그러자 고선지 장군은 제물을 구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군사들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강을 결국 건너게 했어요. 다들 못할 거라고 했는데 고선지 장군은 이걸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결국 그걸 해낸 거예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이 강을 건너고 났을 때 이들 앞에 연운보라는 이들이 격퇴해야 되는 토번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운보라는 곳은 궁성이 절벽 위에 있었어요. 무려 600m의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이 궁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넜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들의 눈에는 이것도 가능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600m의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결국 이 연운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발률국은 여기보다 더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운보를 점령하고 나서 이번에는 힌두쿠시라는 엄청난 고지대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여기가 알프스 산맥보다 평균 200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 하니발 장군도 나폴레옹도 모두 고선지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힌두쿠시 산맥은 해발 4700m 정도 됩니다. 여기를 횡단해냈어요. 그러고 나니 또 지쳤겠죠. 한 걸음도 못 가겠다 하고 병사들이 또 기진맥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힌두쿠시 산맥을 넘자 기진맥진한 이들의 앞에 적병이 항복을 하러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은 보람이 있었겠죠. 갑자기 사기충천해져서 군사들이 이 소발률국으로 들어갔어요. 소발률국이 항복해 왔으니까요. 그렇게 이들이 소발률국으로 들어가서 소발률국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들 앞에 항복해 왔던 소발률국에 항복한 병사들은
고선지 장군이 일부러 짜놓은 거였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미리 적병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항복하는 척하라, 이렇게 작전을 짜둔 거였죠. 그러니 고선지 장군의 용맹함도 놀랍지만 그 전략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소발률국을 토벌하고 나니까 이 당나라의 위세에 주변이 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소발률국 주변에 있는 서역의 77개의 나라가 항복을 해옵니다. 단 한 번의 전쟁으로 77개의 나라의 항복을 받아낸 거죠. 그러니 당나라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당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선지 장군은 이 안서도부의 절도사로 임명이 되죠. 당의 영역을 당나라 역사상 최대의 영역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고선지 장군입니다. 그러니 당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고선지 장군이 이렇게 서역으로 진출을 하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역에 있는 이슬람에서는 고선지 장군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를 들여다보면 고선지를 중국 왕 혹은 중국 산맥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파미르 공원, 그리고 힌두쿠시 산맥까지 건너냈잖아요. 중국 왕 고선지가 그 다음 순서로 석국을 쳐들어갑니다. 석국으로 원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랍의 기록에 따르면 고선지가 석국을 포위했고 석국 역시도 고선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이 당나라에게 도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원정에서 석국까지 점령을 해냅니다. 이 석국이 지금의 타슈켄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마르칸트 지역까지 점령을 해냅니다. 그렇게 점점 서쪽으로 당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슬람에서는 아바스 왕조라는 왕조가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바스 왕조에서는 당나라의 서진을 가만두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슬람 역시도 동진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당나라에서는 서진을 하고 이슬람에서는 동진하는 결국 충돌을 빚게 되겠죠. 이슬람과 당나라의 최초의 충돌, 그리고 이슬람과 당나라의 마지막 충돌이 바로 여기에 있는 탈라스에서 있었습니다. 탈라스라는 여기가 강이 흐르는 곳인데요. 지금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사이에 흐르는 강입니다. 여기에서 이슬람과 당나라의 탈라스 전투가 빚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슬람은 10만 이상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당나라의 동맹국 역시 거의 한 10만에 이르는 군대와 함께 이 탈라스에서 접전이 일어났었죠. 탈라스 전투는 고선지 장군이 패했습니다.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선지 장군이 잘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당나라 동맹국에서 배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후를 공격받게 되어서 탈라스 전투에서는 결국 고선지 장군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탈라스 전투의 패전으로 10만의 당나라 동맹국의 군사 중에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만이 죽고 2만이 이슬람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슬람에 끌려간 그 포로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제지수를 가진 기술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종이가 중국의 발명품이라는 건 알고 있죠. 세계 4대 발명품입니다. 아랍에서는 종이가 없으니 책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양피지라고 알죠? 예, 양의 가죽입니다. 아주 어린 양의 가죽만 쓸 수 있거든요.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이런 양을 수십 마리씩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책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책이 비싸니 이런 지식의 보급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지식은 일부에게만 독점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이렇게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까지 전파되게 된 거죠. 이 종이의 전파로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서양이 동양을 추월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된 거죠.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탈라스 전투에서 패했지만 고선지는 당으로부터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선지는 아직까지 당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리고 당나라의 안녹산이라는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선지는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러 갑니다. 당시 당나라의 수도가 여기 장안이었어요. 안녹산의 난이 굉장히 세력이 커져서 수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녹산의 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관에서 이들을 상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명과 달리 자신의 뜻대로 동관에서 안녹산의 반란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황제의 명을 어긴 셈이 됐어요. 또 한편 다른 지역에 있는 군수품과 물자들을 반란군에게 빼앗길 수는 없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고선지를 모함하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 황제의 측근에 있던 환관이 고선지를 모함해서 고선지가 군수물자를 몰래 횡령하고 착복했다. 그리고 황제의 명을 어기고 제멋대로 안독산의 난을 진압하려 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모함을 받게 되었고 황제에 의해서 고선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선지의 죽음은 상당히 억울하죠. 고선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황제의 명을 어기고 후퇴한 것은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재물과 식량을 횡령했다는 것은 모함이다. 내가 죄가 있다면 그대들은 말을 하라.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죄가 없다, 잘못이다 라고 말하라 하고 병사들 앞에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사들 사이에서 잘못이다, 고선지 장군은 죄가 없다, 그런 소리가 땅을 흔들 정도로 크게 솟구쳤다고 합니다. 결국 고선지 장군은 이런 모함으로 안타깝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선지 장군은 중국 역사에서 10대 원장, 억울하게 죽은 장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역사상 최대의 영역으로 넓히고 서역 원정을 성공시키고 제지술이 서역에 전파되면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이정기라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정기라는 분은 고선지 장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고선지 장군이 안독산의 난을 진압하다가 누명으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정기라는 인물은 안독산의 난을 진압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요. 우리 역사에서는 사실 이정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서에는 이정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 신당서에 모두 이정기의 이야기가 이정기 열전으로 실려 있습니다. 왕을 제외한 최고의 영웅들의 전기를 모아놓는 것이 열전이거든요. 그렇게 중국에서는 이정기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정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정기에 대한 기록을 그나마 남긴 인물이 최남선 선생입니다. 최남선은 자신의 저서 국민조선 역사라는 책에서 중국 내에 광대한 지역을 총괄했던 고구려 유민이었다. 이렇게 이정기 장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정기란 인물은 어떻게 중국을 흔들었을까? 이 이정기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이야기해보자면요. 이정기 장군이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제음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출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급보가 당나라 황실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당나라 황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제음이라는 곳이 당나라 수도 장안성 그리고 동쪽 수도였던 남안성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정기의 10만의 군대가 당의 수도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당나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큰 부담이었던 거죠. 이정기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당나라 황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군사를 준비하고 태세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 황제는 수도 가까이로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오는 이정기 장군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제상벼슬을 내렸어요. 동중서 문화평장사라는 황제 바로 밑에 제상자를 줍니다. 당 황제로서도 이 이정기를 막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정기를 막을 수 없으니까 달래는 대책을 세운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정기에게 내려진 관직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직들이 내려졌어요. 그러니 이정기의 세력은 당나라를 흔들 수 있는 위협할 만한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정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역시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여기 영주라는 곳입니다. 이 영주는 당나라 땅으로 끌려온 고구려 유민들은 다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정기가 태어났으니 이정기 역시도 고구려 유민으로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출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찍부터 군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당시 이정기에 대해서 구당서에서는 이정기는 고구려인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정기는 침착하고 의지가 굳세어서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정기의 군대는 유격군이다 합니다. 굉장히 기동성 있는 군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유격군이다라는 말을 들으니 혹시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렵도가 떠오르지 않나요? 알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그런 기동력 있는 막강한 군대를 이정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정기는 20대에 벌써 장군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선지가 죽음을 맞게 됐던 사건, 안록산의 난 때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이정기는 안사의 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어난 곳인 영주를 벗어나서 산둥반도가 있는 이 등주 지역으로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던 이정기가 청주를 함락하고 치주를 함락하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결국 이정기가 치청 지역의 두 번째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이정기가 고구려 유민 출신이잖아요. 이민족 출신이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지는 것, 중국 한족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절도사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꼼짝없이 갇히게 생겼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큰 위기였죠. 그런데 이정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절도사를 몰아내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정기를 구해서 이정기를 절도사 자리에 앉혔어요. 절도사라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이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절도사에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도사는 황제가 임명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당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이정기는 황제의 명이 아니라 군사들이 절도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이정기는 이 지역에서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되죠. 이 산둥반도 15개 주에 10만의 군대를 거느린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이 치청 세력에 맞설 만한 세력이 없었죠. 치청 세력의 인구가 5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인구보다 훨씬 많죠. 땅으로 보면 한반도보다 작지만 그 세력으로 보면 당시 통일신라를 능가하는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기였습니다. 이정기는 여기서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경제력까지 갖추게 돼요. 여기에 엄청난 소금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체의 50%의 소금. 소금은 중국의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재정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을 이정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둥 지역에서는 철과 동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어요. 이건 곧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재원이 되겠죠. 이런 소금과 철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니 이정기가 산둥반도로 진출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둥반도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이정기에게 주어진 벼슬 중에 하나가 해우납 신라 발해 양번사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이 벼슬은 통일신라와 발해와의 모든 무역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정권을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무역은 모두 이정기의 손안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해에는 뛰어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해에 가장 자랑할 만한 수출품이 말이었거든요. 그런 말을 이정기가 해마다 많이 수입을 한 거죠. 뛰어난 무기에 이런 말까지 수입을 했으니 이정기의 군사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랬던 이정기가 그 힘으로 당을 위협하기에 이르릅니다. 당시 이정기가 구축하고 있던 이 지역, 치청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치청의 절도사였죠. 절도사가 다스리는 지역을 번진이라고 합니다. 이정기는 당에 속해 있는 번진이 아니라 독립된 번진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정기가 다스리는 번진이 이 일대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번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정기는 정사를 볼 때는 엄하면서도 냉정하게 정사를 봤고요. 스스로 문무백관을 임명하고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걷으면 조정에 바쳐야 되겠죠. 그런데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령은 하나 같은 데다가 세금마저 균일하고 가벼워서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면서 가장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정기의 이 치청 번지는 당 조정에게는 근본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였던 거죠. 이런 이정기가 본격적으로 당의 경제력을 압박해 나갑니다. 당시의 당나라 수도 장안성 그리고 동쪽 수도입니다. 이 수도로 들어가는 물품은 양쯔강 일대에서 들어가는 물품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용교라는 곳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수로를 막아버리죠. 들어가는 경제적인 물품들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시 당나라는 숨통이 조여지는 것 같은 백길이 모두 막히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합니다. 군사적인 것에 경제적인 것까지 당나라의 숨통을 조여가는 거죠. 결국에는 군대를 이끌고 당의 수도를 향해서 진격해가고 당나라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정기가 갑자기 악성종양으로 죽게 됩니다. 나이 49이었습니다.
이정기가 죽자 이정기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제나라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왕으로 추대를 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아들 이사고의 동생 이사도까지 4대에 걸쳐서 이정기의 치정 세력은 제나라라는 왕국으로 이어져서 55년간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나라 위에 멸망에 이르게 됐죠. 근데 재밌는 것이 당나라가 제나라를 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제나라를 치는데 그 중에 하나 무령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이 무령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죠. 고선지 장군이 죽게 된 것이 안록산의 난 때문이었는데 그 안록산의 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이정기였고 이정기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장보고거든요.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던 이정기 역시도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고구려 유민 출신의 이정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만국의 유민 출신이었지만 당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고구려 부활을 꿈꿨던 사람이 이정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저는 그게 고구려의 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의 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의 힘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